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부동산 이슈를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는 이슈앤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원하는 분들께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수익형 부동산이란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임대를 목적으로 해서 그 매달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그런 부동산들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그 말 자체가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장을 주는 요소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첫 번째가 입지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형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그 임대 수요가 풍부해서 그 임차인이 늘 들어올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그 뒤를 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공실률이라고 하죠. 공실률이 적은 곳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실 적에는 가장 먼저 입지와 공실률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임대료 수준입니다. 대개 처음에 분양을 받을 적에는요, 그 분양회사들이 그 예상 임대료를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월세가 한 50만 원 나오는 오피스텔들이 근처에 많은데 우리 오피스텔은 새 거니까 60만 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따져보면은요, 나중에 돼서 공실률이 있거나 그러면 그 수익률이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분양회사 직원들 얘기만 믿지 마시고 주변을 꼼꼼히 다니시면서 실제 임대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임대료 수준을 맞춰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임대료 수준을 맞춰보실 적에 또 한 가지 중요할 사항은 향후에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있는가도 역시 맞춰봐야겠지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 수준은 두 가지를 맞춰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더는 임차인의 이제 직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제 세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를 집어넣을 때 그 이제 이 수요자가 왔을 때 그냥 집어넣자,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세입자가 그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제일 좋고, 그래서 매달 일정한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 맞는가, 여기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여기 직업이 분명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일 생활자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겠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수익형 부동산이 가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 수익형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07년도 말부터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한 6, 7년 정도 우리나라가 극심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게 모든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갔었냐면 그거는 아닙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 그리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졌던 것이지요. 이 수익형 부동산, 즉 상가 가격이라거나 오피스텔 가격,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은 가격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이 다른 이 토지라거나 공장, 그 다음에 아파트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률입니다. 요즘같이 은행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최하 5%대에서 6%대까지는 수익이 보장이 되지요.
그럼 지금의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그래서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드시게 되면은요, 한 달에 약 한 9만 원가량의 이자가 나오는데, 그 1억 원을 가지고 대출을 이용해서 오피스텔을 사신다 그럴 경우에는 최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55에서 한 70만 원, 그 사이에 그 수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은행 정기예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다. 즉 수익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가격은 그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하락 시기를 겪게 되면은요. 그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는 그러한 그 결과를 빚습니다. 왜 그럼 본인이 거주를 하거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형태가 전세를 주로 많이 끼고 그다음에 세를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점점 새로 세를 들어와야 되는데 그 속해 있는 단지 수가 크대거나 새로 입주하는 단지가 많대거나 크대거나 또는 많대거나 그 다음에 그 들어올 사람들이 환경이 변해서 적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서로들 세를 빨리 놓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내 아파트를 팔 적에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이런 현상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경기에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그 생활을 영위를 한다거나 내가 원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끌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 변동에 있어 갖고 상당히 강해요.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가정할게 수익형 부동산은 거의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난번에 국제금융위기 시절에도 보였었고요. 그 전에 부동산 불경기 쪽에도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안전한 투자가 되겠다. 이러한 두 번째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역시 황금성입니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즉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가장 그 취약점이 뭐냐 하면은 황금성입니다. 황금성의 개념은 내가 어느 곳에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그 원금과 이자를 투자 수익을 회수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황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투자를 하고 나면은 양도소득세라는 개념 때문에요. 최하 2년 이상, 3년 이상이 걸려서 팔아야지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돈이 들어가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즉시 현금화 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적은 수익형 부동산들, 즉 오피스텔이라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원투룸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적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다. 즉 황금성이 강한 그러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 두 번째는 안전성, 세 번째는 황금성.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동산 환경의 변화나 사회 여건의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들어서 즉 201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이끄는 중국 경제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서 지금은 일본을 추월하고 있고 미국과 거의 대등한 이런 수준에 와 있죠.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부동산 쪽에서도 처해 있는 환경은 많이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사회 환경의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사회생활 면에서는 급속도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0세까지 지금 이제 모든 기업체의 정년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세에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이 앞으로는 한 25년, 30년을 평균 수명으로 봐서도 더 사시게 되지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최하 25년에서 30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생활 수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IMF를 겪으면서 웬만한
기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정산을 받은 금액이 여지껏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평균 그 현금으로 받아갖고 나오는 그 평균 금액이 한 2억 5천에서 많은 분들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그런데 부부 2인이 한 달에 필요한 생활이 모 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 달에 217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생활을 하실 적에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계산하면 2억 5천 되잖아요. 그런데 인플레를 감안하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지금 노후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낮죠. 주식은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이것이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줄여서라도 즉 다운사이징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34평짜리 아파트를 잠실에 갖고 있다.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부부가 34평에 살기가 그렇게 내 생활, 노후 생활 수단이 더 필요한 거지 34평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1평짜리, 18평짜리 작은 데로 옮기고 남은 돈을 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뭔가 수익형 부동산 수단을 찾아보자. 이러한 현상들이 평균 수명의 연장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 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워낙에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도 섣불리 전에처럼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을 한다거나 또는 전셋집을 갖다가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적은 것이죠. 생활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의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 정도가 되는데요. 2025년도 말이 되면은 50%에 달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통계청의 조사 발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인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1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러한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분들이 1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구조는 원룸 또는 투룸 또는 오피스텔이 차지하게 되지요. 근데 그것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 즉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그러한 원투룸이라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역시 저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금년도에도 이제 한 6개월째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0.25%를 내려서 지금 1.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12월 말에 0.25%를 인상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0.5%에서 0.75% 정도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앨런 그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 얘기로는 한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인상을 하겠다. 미국 금리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여건은 미국의 금리가 올린다고 해서 따라서 즉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못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만약에 중국하고 이러한 관세에 관해서 무역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우리나라 무역도 중국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 경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그렇게 미국 금리를 따라서 같은 비율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저금리 추세는 적어도 금년도까지는 그대로 1%대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1%대의 저금리 시대의 지속적인 현상들은 이미 벌써 3,000원을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주택을 전세를 놨지요. 전세를 놔서 그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부부가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죠. 1억을 집어넣어 본 데짜 한 달에 세금 빼고 9만 원 나오면은요. 그러면 10억을 집어넣으면 9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느니 이런 것을 갖다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모두의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상가의 분양 현장,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분양 현장,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현장을 제가 주요 도시들,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가 다녀보면은요, 실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부부가 손을 잡고 많이 보러 오세요. 참 북적북적합니다. 지금 작년에 그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아파트의 분양 현장은 많이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의 청약률까지도 평균 20대 1이었던 게 한 자리 숫자로 6점 몇 대 1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상가라든가 오피스텔의 분양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같이 손잡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금리 시대에 따라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서 그 두 부부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가자, 이러한 욕구들이 그러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그 사회 요인의 변화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러한 필요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은 역시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는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간 반면에 안정적으로 세입자 걱정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를 놓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가에서 중요한 것들은 역시 공실률입니다. 내가 세를 놓은 업종이 이게 오래가는 업종이 좋겠죠. 그래서 설치비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약국들, 그 다음에 은행 이런 데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옆에 더 큰 공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이 내가 속해 있는 상가에 장사가 잘 될수록 옆에 공터에 있는 상가에 더 큰 건물을 짓게 돼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점포수가 많아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에 왔던 손님이 옆에 상가로 옮기게 되는 이러한 이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결정할 적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공실을 체크하고 임대 수준을 체크하셔야 되지만 세 번째로서 옆에 또 상가 질 수 있는 공실이 있는가, 공터가 있는가, 큰 공터가 있는가, 옆에 대형마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로 상가가 개발되는 지역들이 있죠. 어느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개발이 된다거나 혁신도시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곳들이요. 그러면은 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사 지역에 가셔갖고 임대 수준이나 공실률, 그 다음에 공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결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상가를 구입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워낙에 큰 목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하 대출을 이용하시더라도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은 들어가시거든요. 계약 면적 20평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공인된 전문가와 같이 동행을 하시거나 그러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가셔갖고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오피스텔이지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소형으로 원룸 위주로다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커본 데짜 투룸이거든요. 그래서 원룸 기준으로 해서 전용 면적이 약 한 5.5평에서 7평.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입니다. 계약 면적은 그 2배가 되고요. 오피스텔의 장점 같은 경우는 세를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처음에 입지가 차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산업 활동을 하시는 산업단지라든가 무슨 뭐 전자 공장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큰 데가 있다거나 대학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구 밀집 지역이라거나 지하철 역세권이라거나 이런 곳들이라 그러면은 공실률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15년도 말에 평균 오피스텔 수익률이 한 5.2%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거 전국 평균이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약간 한 1, 2% 정도가 올라가지요.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큰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비도 세입자가 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좋지만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역시 공실률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큰 오피스텔이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렇지만 매달 일정한 수익이 임대인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이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 문제는 공인중개사들이라거나 세무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대표 주자는 역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도에 법이 만들어져서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국에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된 그러한 전세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그러한 그 주택의 형태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20단지, 20세대에서 300세대까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 심의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차 면적을 좀 더 허용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그다음에 금융 지원도 해주는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원룸 또는 투룸 이렇게 되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피스텔, 이런 게 섞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역시 오피스텔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즘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소형 아파트가 있어요. 소형 아파트라고 하면, 소형의 개념은 우리가 전용 계약 면적으로 따져서 25평, 그러니까 한 60제곱미터 이하를 우리가 소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되게 금액이 좀 저렴해야 되고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나중에 매달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고시텔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레지던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대표 주자들은 그렇게 되고요. 목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그래서 각각 방들을 세를 놓고, 그래서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드는, 그래서 단독주택의 인기가 요새 아주 높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의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H는 시군구와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 사업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귀농귀촌 리츠 시범 사업은 인구 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토지를 선정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이를 매입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지역은 아산시, 홍천군, 청양군 등 총 7개 지역이며, LH는 시범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 계획 수립 및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LH는 협약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융 주관사와 건설사를 선정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설립한 후 하반기에 토지 매수 및 공사를 착공하고 2018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